하고 이제 고려의 신분제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고려의 신분제도의 가장 기반은 양천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양은 양인에서 나온 말이고요. 천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분을 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양인은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하고 관직 진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천인 같은 경우에는 노비 아니면 그거 백정 소 돼지 잡는 그런 도축업자나 아니면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천인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관직 진출이 어려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초기에는 양천제라 해서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눴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시대가 가면서 분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아까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음세제도가 필요했죠. 근데 과거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 하는데 힘들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밤에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하면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부유한 집에서 그냥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그게 더 쉽겠죠. 그리고 또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계속 또 대물림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음서제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농민들이나 부가 없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방 호족의 후예들이나 이제 귀족들이라는 말이 생겨요. 귀족. 최고 지배층. 그리고 계속 고위 관직을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독점을 합니다. 하고 이제 고려시대 때 등장한 이제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중류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기술직이라든가 뭐 의원이나 천문을 보는 천문관들 혹은 이제 하급 지배층들, 하급 관료들 하고 이제 이 밑에 평민 대다수가 농민이고 상인, 수공업자 그래서 이들이 주로 세금을 냅니다. 하고 이 밑에 이제 천민 사회 최하층이고 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외에도 뭐 백정이라든가 망나니들이 다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천제로 시작했지만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신분제가. 그래서 귀족, 최고 지배층인 귀족, 그 밑에 이제 하급 관원이나 이제 기술직인 중류층, 중인들 하고 가장 많은 평민들, 농민이 주를 이루고 뭐 수공업자들이나 상인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또 그 밑에 이제 최하층인 천민, 노비들이 있다. 이렇게 고려의 신분제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부도 축적하고 관직도 계속 세습을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벌 귀족이란 말이 생깁니다. 이 세력의 일단 기원은 이제 고려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호족 출신들이나 이제 아니면 신라 말에 이제 그 호족들과 결탁한 육두품 세력 아니면 개국 공신들이 주축을 이뤄서 이 문벌 귀족이 되는데요. 과거를 통해서 이제 고위 관료가 된 다음에 이제 자손 대대로 계속 음서를 통해서 관리를 계속합니다. 이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지방들 간의 혼인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들의 정치 기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서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5품 이상의 고관 자제를 과거를 치지 않고 등용을 하였다. 하고 또 뭐 어차피 이들이 뭐 부모가 다 고위 관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병마사나 뭐 식목도관 같은 그런 고위 회의 기구 역시 이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어요. 하고 그 아까 교육기관 중에 국자감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대학이 있잖아요. 이들은 또 여기에서 고등 교육을 받으니까 또 그만큼 많은 교육을 받아서 더 쉽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되물림돼요. 하고 또 귀족의 힘은 또 돈에서 나온다고 또 말씀드렸죠. 토지 제도도 있습니다. 전시과라는 땅이 있거든요. 이게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다 해서 전시과예요. 여기는 이제 나라가 이제 관리한테 농사 지을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땔감이나 뭐 땔감 채취를 위한 땅을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이 전시과는 이제 땔감이나 그런 임야 지역 같은 걸 의미하는 땅이에요. 하고 또 공음전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귀족 경제 기반의 핵심이거든요. 나라에서 준 땅인데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한테 세습이 됩니다. 아까 그 음서 제도를 통한 관직이랑 똑같죠. 그게 계속 땅 역시 되물림돼서 계속 누적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전시과나 공음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또 음서나 막 기타 높은 고위 회의기구를 장악하면서 이런 문벌 귀족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다음에 중류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삼국시대 때 없던 신분이에요. 이제 정치제도가 이제 지방 아까 행정이 이제 5도 양계로 나뉘고 막 12목도 설치하고 상경도 설치하다 보니까 지방 행정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군사나 행정을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뽑힌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남반, 서리, 향리, 궁반. 이렇게 중류층을 4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중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이제 잡일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또 향리는 이제 지방 관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지방은 수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파견되는 지역에 따라서 옮겨 다니잖아요. 하지만 이 향리들은 그 지방 관청에서 계속 있으니까 오히려 이 지방의 실권은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그거 부를 축적해서 과거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인들이 과거를 칠 수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중인들이 일반적인 문과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능해요. 하고 군반은 이제 하급 군인들. 그래서 중류층은 남반, 서리, 향리, 군반으로 나뉘었다. 이제 다시 평민을 한번 볼 거예요. 평민. 가장 많은 게 농민이에요. 아직 고려시대까지는 농사가 가장 기본적인 나라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농민이 평민에서 가장 많았고요. 하고 고려시대 때는 이런 농민을 칭하는 말이 백정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백정이 그 도축업자라는 의미로 국한이 되거든요. 이때는 백정이란,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것을 통해서 조세를 부담하고, 아니면 그 고을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군역도 져야 돼요.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국가의 큰 공사에 동원되어서 자벽을 했어요. 역을 지었어요.
또 농민들이 만약에 좀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왔다, 농사가 잘 안 됐다 하면 나라에서 의창, 상평창, 예전에 을파소라는 사람이 말했던 진대법이라고 기억나세요? 고구려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농민들이 빈공한 시기에 의창이나 상평창이 이제 곡물을 빌려주는 국가기관이었어요. 그래서 빈민을 구제해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고, 동서대비원. 해민원. 해민국.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보건소 같은 거예요. 하고 농사 위주인 나라이기 때문에 농사를 손이 제일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는 웬만하면 국가적 사업이나 군역에 동원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고 웬만하면 상업보다는 농업을 장려하면서 상업을 약간 억제시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뭐 죄다 이제 보따리 메고 장사하러 다니면 이제 누가 농사를 짓겠냐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때는. 하고 농민 말고 평민은 이제 또 수공업자와 상인이 있습니다. 상인. 유교에서 나온 건데 산농공상이란 말이 있어요. 선비사 다음에 농업 해서 선비가 가장 중시되고 그 다음 농민, 그 다음 공인, 그 공업한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상인 해서 상인을 가장 전시했었거든요. 수공업자는 농민에 비해서 약간 천시를 받습니다. 이들은 관청이나 소, 사찰, 절 같은데 소속이 돼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수공업으로 만들고 이걸 세금으로 대신 냈어요. 하고 상인. 고려의 수도인 개성은 원래 과거부터 상업이 활발하던 항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란도라는 무역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전이나 국가에서 설치한 경시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요. 또 아까 향부곡소라는 특수구역민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평민보다 또 약간 더 낮아요. 그래서 거주를 이전하는 게 제한돼 있었고 이제 일반 관직에 진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어요. 일반 농민은 자기가 진짜 똑똑해서 공부해서 과거를 쳐서 합격을 하면 관리가 될 수는 있었거든요. 가능은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고 만약에 이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공을 세우면 다시 일반 군연인으로 다시 승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향이나 부곡은 국가의 소유한 토지를 경작을 했고 진이나 역은 이제 나룻배나 역마를 관리했어요. 또 소는 이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작하는 곳이었고 장이나 처는 왕실이나 사원의 토지를 경작했다. 이렇게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인 천민이 남았네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190페이지. 천민은 이제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노비는 사고팔고가 가능했습니다. 물건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중 또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당연히 관직은 진출할 수 없었고요. 또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고 이 사노비는 다시 외거노비와 솔거노비로 나뉘었어요.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관청의 토지에서 일을 하거나 관청 잡일을 담당했고 솔거노비는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 하고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서 사는 노비인데 외거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 땅을 밖에서 경작을 하거나 다시 자기가 소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를 쌓을 수는 있어서 솔거노비보다는 외거노비가 약간 더 사는 게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고 아까 그 수렵이나 도축가를 하는 사람이나 광대, 무당 같은 사람들은 이 노비처럼 천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 때는 또 희한하게 원래 옛날 생각하면 여성이 약간 좀 힘이 많이 약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려 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그냥 당연시 됐고, 뭐 조선 시대 때는 천 많이 두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지만 고려 시대 때는 일부 일처가 일반적이었고, 상속 또한 남녀 똑같이 분배를 했대요. 하고 외가와 친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교적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 또 재산 상속 또한 남자와 차등 없이 똑같이 받았다. 하고 또 조선시대 때는 재혼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 고려시대 때는. 조선 때는 재혼을 하면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거든요. 가부로 차라리 남지 왜 재혼을 하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30분 넘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제도는 이게